예, 예, 오늘은 2023년 6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 환국문명학술은 261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그 오늘은 그 5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예, 그 실존주의는 보살 사상이다. 믿음은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만이 존엄과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는 인간은 무엇인가 질문이다. 예, 매우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서문답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일단 이 제목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존주의와 보살 사상은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같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와 보살 사상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 사상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살 사상이 불교 사상과 다른 이유인 것이죠. 불교 사상은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은 알 수 없는 거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회 환경과의 자연과의 이 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살 사상도 그 당시에 이 보살 사상이 나타날 그 당시에 우리 태고 사회에 그 우리의 그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연과 생명과 무생물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여기에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이라든지 제사 의식을 가지면서 인신공양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 지는 것이 극대화되면서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인데, 본래 그 사람이 태어난 생명의 존재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한자로 번역하면 그 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전제로 하는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바로 믿음의 종교를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은 종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존엄과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인간의 본질은 알 수 없는 거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사회, 환경 속의 관계망이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구체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바로 다른 생명체나 유기체와 다르게 인간에게는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성작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작용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철학자인 칸트가 바로 인간에게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전에 인간에게는 선언적으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선한 의지는 명자가 말한 사단과 매우 밀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단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양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비교 학문인 것이죠.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봤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봤다는 것은 무엇과 관계해봤다는 것이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연산 판단 과정에 모든 맥락에 대한 선우가 있는 것이죠. 선우가 맥락이 있다는 뜻은 그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평가해봤다는 비교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 비교학문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이성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뇌과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작용을 칸트는 선험적 그 경험으로 표현하고, 그 선험적 경험은 바로 합리성과 비판의식과 추론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상 인간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인데요. 바로 우리 현대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뇌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이 실존주의와 보살사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과학은 인간의 사고작용에 의한 과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사고작용하는 이 과학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더라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의 뇌의 전전두엽에 저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전두엽에 저장을 해서 그 저장한 내용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은 기억을 참 저장해 놓지 않으면 기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로 인간은 드디어 자연과 결별할 수 있는 종으로 새로 태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결별할 수 있는 종으로 새로 태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의미는 바로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말과 글을 통해서 상징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이 기억으로 저장해서 옷걸이처럼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고 그 옷걸이처럼 저장해 놓고 있는 기억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억되고 있는 의미와 상징에 대한 그 의미에 갇혀 있는 내용이 사회 환경 자연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인간만이라는 것, 보살사상도 인간만이라는 것, 실존주의도 인간만이라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종교는 종교와 구별되고 신학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해하게 되면 사고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상징에 갇혀버리는 자아가 됨으로써 유일무이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관계망으로 형성되어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보다 더 뭐냐면 실존에 가깝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그 칸트 철학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칸트의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독립되고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또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성의 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칸트 철학이든 우리가 보살사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에 대한 의미에 갇힌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과 아닌 다른 자연과 환경과 사회에 관계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이 휴머니즘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칸트는 바로 현상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구분해내었고요. 그래서 그 진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준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입법과 보편성의 입법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고, 또 미각적인 심리 판단과 비추를 구분해냄으로써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칸트가 만들어낸 규범이니까 우리가 참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강의하기 위해서 몇 자 적어봤던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과 불교가 결별할 때가 왔다는 뜻은 바로, 보살사상은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면, 불교는 바로 우주만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바로 불교로서의 이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더불어서 이 가톨릭과 기독교도 이제 결별하였죠. 이러한 문제들도 바로 가톨릭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교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초월적 초자연적인 본질을 연구한다면, 우리가 신학이라 하고, 신학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간은 무엇인가, 본질은 알 수 있지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다만 관계성만 가진다. 이것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다. 이건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휴머니즘이다. 왜? 인간은 의미와 상징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연과 결별하게 됐다. 인간만이 말과 글을 통해 기억하면서 자아가 출현했다. 자아가 바로 실존이고 보살이다.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게 된 종이 되면서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압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인간이 유일무이하게 자연과 결별하면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압제자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자연과 결별하면서 인간이 유일무이한 이 지구상의 압제자가 되어서 이 압제자가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존주의와 보살사상을 넘어서 인간이 바로 이 지구상의 압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앞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압제자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자아인 인간 존엄에 대한 확대에 있고, 인간 존엄에 대한 확대가 바로 압제자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를 사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어야 우리가 근대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은 근대 국가가 아직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자아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금 보충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철학적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직해 나오고 설계해 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뭐냐면은 로드맵을 정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연구하셨던 분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이 나노 경영 플랫폼 운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고, 또 조건을 정비시키는 행위이라는 것이죠. 이 압제자로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하는 압제자가 인간이 압제자로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나노 경영 플랫폼의 운영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철학과 사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내용의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결별하고 인간이 의미와 상징에 갇힘으로써 자아에 갇히게 됨으로 해서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존재가 되었는데, 그 유일무이한 것이 결국 자연과의 압제자가 되어서 환경을 더럽히고 사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경영 플랫폼의 운용으로서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최동석 박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직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 이런 리더십이 요구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조직 설계의 3원칙이 바로
분권화와 자율화가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중앙 집권화되면 안 되고 수직적 리더십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바로 모든 면에서 분권화되고 자율성을 가지고 네트워크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 피라미드 계급 구조의 지배와 통제, 그 다음에 지시와 명령,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연대하고 보정하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상생하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분권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까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경험 선험적 경험만 의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선험적 경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결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단어화해서 기억에 저장하게 됐는지 관점과 맥락과 사실을 구분해서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고려하는 철학적으로 공시적인 지평과 통시적인 지평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전과 그 다음에 전략과 그 다음에 인사와 그 다음에 역량과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철학 따로 놀고 그동안에 2500년 동안에 놓여져 있는 수직 리더십에서 만들어진 학문 권력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수평적으로 인간이 정말 존엄되고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2월 8일 수요일이죠. 환국묘 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